가난한 사위와 바람난 재벌 장모,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막장 러브스토리. 여름이 한창인 부산 해운대. 바다 위로 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다를 낀 고급 주택가는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죠. 도시 최고의 부촌이라 불리는 이곳에 아이보리색 3층짜리 저택이 한 채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한 나무 대문, 깔끔하게 관리된 정원, 겉보기와 달리 그곳에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60대 여성 박서연 회장과 그녀의 젊은 사위 최진우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온한 가정 같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진정한 가족이라 부를 수 없었죠. 박 회장의 딸이 진우와 결혼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거의 내내 해외 출장 중이었으니까요. 진우는 결혼 직후부터 장모님과 함께 살며 딸이 없는 동안 집안일을 돌보고 저택을 지켰습니다. 박 회장은 명성이 자자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죠.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운대 일대의 호텔 체인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사별한 지 10수년, 재혼도 하지 않고 친한 친구도 없이 오직 사업과 외동딸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익숙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눈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수년간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죠. 반면 젊은 사위 진우는 순박하고 마른 체형에 다소 촌스러운 구석이 있었지만 예의 바르고 분수를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진우는 원래 밀양에서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다가 딸 유진의 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모두가 놀랄 정도였죠. 유진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박 회장은 딸이 농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워낙 아꼈기에 마음속으로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 회장은 외부 손님 없이 조촐하게 식을 치렀습니다.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유진처럼 아름답고 학벌 좋고 해외에서 좋은 직장을 가진 여자가 여기저기 떠돌며 자동차 정비를 하던 남자와 결혼한다니 친척들조차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어차피 결혼한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출장이 잦아졌고 한 달 내내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남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집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정원의 잔디를 깎고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사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 박 회장은 진우에게 가스불 껐니? 밥은 안 쳤어? 같은 사무적인 말 외에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저 녀석은 사위고 나는 장모다.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리감은 두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해운대에서 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골 마을 밀양의 가난한 집안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진우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나물죽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대학에 갈 돈도 없었고 도시로 나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그저 돈을 벌어 시골에 계신 할머니 약값을 보내드리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에게 도시는 그저 높은 건물과 세련된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 뿐이었죠. 진우는 출신이나 학력에 대해 깊은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그저 멋쩍게 웃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유진과의 인연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날 유진은 봉사단원들과 함께 산골 마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왔었죠. 진우는 일하던 곳 사장님의 부탁으로 임시로 와서 테이블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만났을 때 진우는 감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환한 얼굴의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반면 진우는 날꼬해진 옷에 피부는 새까맣고 손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는 다시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그런 진우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가 잘생겼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빛 때문이었죠. 꾸밈없는 진솔한 눈빛, 그 눈에는 돈 있는 자들의 오만함도, 도시 남자들에게서 종종 보았던 능글맞은 시선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진은 막 실연의 아픔을 겪은 뒤였습니다. 서울 출신의 건축가였던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던 거죠. 유진은 도피하듯 산골마을로 왔다가 자신과 정반대의 사람인 진우를 만난 겁니다. 진실하고 서툴지만 거짓이 없는 남자. 유진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진우도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도시 아가씨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메시지를 보내면 진우는 늘 네 누님이라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진우는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도 진우는 여전히 구겨진 셔츠에 낡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유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참 순박하시네요라며 칭찬했죠. 감정은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격차를 느끼지 않았고 유진 역시 그의 배경이나 재력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착하기만 하면 돼요. 유진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진지했고 그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우는 박 회장을 만나기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이 청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없고 촌스러운 데다 안정적인 직업조차 없었으니까요. 진우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회장은 그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그녀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다. 다만 네가 고생만 안 하면 돼. 엄마도 이제 늙어서 계속 챙겨줄 수가 없어. 하지만 유진은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못해 딸의 뜻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죠. 결혼식은 조용히 가족들만 모인 채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날 진우는 빌린 양복을 입었고 유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 뒤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결혼 직후 유진은 일본에서 6개월간 일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렀죠. 진우는 장모님의 권유로 저택에 함께 살며 집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편했지만 감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바다와 맞닿은 3층짜리 저택에는 카리스마 넘치고 냉정한 장모와 순박하고 서툰 사위 단 2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진우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진우는 묵묵히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고 정원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히 말을 걸지도 불평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해 놓았습니다라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회장도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그 인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1층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채소를 써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죠. 그는 요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보며 간단한 몇 가지 음식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전복죽, 연어 스테이크, 현미밥 같은 것들이었죠. 박 회장이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고
입맛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박 회장도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식사하는 데 익숙했고 집에서는 밥 한 공기에 나물 몇 가지, 우유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고는 방으로 올라가 버렸죠. 진우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늘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정각이면 밥상은 어김없이 차려졌습니다. 그는 먼저 식사하지 않고 항상 박 회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인사 한마디를 건네고 국그릇을 놓아드린 후에야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월의 해운대 장맛비는 예고 없이 찾아와 세차게 퍼붓곤 했죠. 박 회장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빗속으로 달려나가 박 회장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그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 젖으셨어요. 박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러서 있거라. 너도 다 젖지 않았니? 둘 다 감기 걸리겠다. 진우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는 조용히 욕실에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수건을 건네주고는 따뜻한 물을 데워 생강과 꿀을 타서 잔에 담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가볍게 몸을 떨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따뜻한 생강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말없이 살짝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생강 향기가 차가운 거실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박 회장은 그 차를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먹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되었습니다. 혹시 입맛 없으시면 어머님 드실 건 따로 덜어놓을게요. 나중에 드세요. 박 회장은 몇 초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아닌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찍 귀가하는 날이면 그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못 본 척하지 않았죠. 식사 중에 그녀는 생선이 좀 싱겁구나라거나 오늘 국은 어제보다 낫네 같은 짧은 말 몇 마디만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 말들이 황금보다 귀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진우는 마당에 쭈그려 앉아 이끼가 낀 돌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낡은 솔로 돌 틈새를 꼼꼼히 문지르고 있었죠.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마당 좀 닦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미끄러져 넘어지실 뻔해서요. 걱정이 돼서요. 박 회장은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것도 좋지. 진우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박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부드러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위를 감시하는 장모의 냉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가득했던 이 집에 한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한 한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진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표정을 유지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을 평가하듯 날카롭게 쏘아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는 시선이 담겨 있었죠. 진우는 여전히 예전처럼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박 회장이 출근하면 그는 마당으로 나가 유리창을 닫고 정원을 쓸고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고용된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가족이라도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 번은 진우가 박 회장의 외투 소매 끝이 살짝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흠이었지만 눈에 잘 띄는 곳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바늘과 실로 꿰맸습니다. 단순한 바느질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는 박 회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원래 자리에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옷을 다시 입고 출근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멈춰서서 꿰맨 자리를 조용히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바늘땀은 엉성했지만 서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서툰 남자의 손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꿰맨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박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에 걸어둔 내 외투, 네가 꿰맨 거니? 진우는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찢어진 걸 봤는데 어머님께서 그냥 입고 나가시면 신경 쓰이실까봐 임시로 꿰맸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수선집에 맡겨서 제대로 고쳐올게요. 박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옷의 작은 흠집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얼마만이었을까? 남편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라며 안부를 물어주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녀 자신조차 잊고 살았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이었습니다. 점점 더 진우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기침을 할 때마다, 어느새 놓여있는 따뜻한 물 한 잔, 의자에 앉으려 할 때마다 반듯하게 빼주는 세심함, 아침에 방문을 나설 때마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슬리퍼, 모든 것이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는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장모가 사위를 이렇게까지 의식한단 말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그 청년이 주는 작은 친절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럽지도 달콤한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우 역시 박 회장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도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이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마주침만으로도 진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감히 다른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항상 되뇌었죠. 장모님이셔, 안 돼. 절대로 다른 생각은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럴수록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마음속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계단을 닦던 진우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지만 넘어지는 소리가 위층에 있던 박 회장에게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뛰어내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우를 보고 그녀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괜찮으냐? 어디 부러진 데는 없어? 네, 괜찮아요. 그냥 살짝 긁혔어요. 발을 헛디뎌서요. 박 회장은 그를 일으켜 앉히고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팔에 난 상처를 닦아줄 때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죠. 진우는 고개를 돌렸고 박 회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어느샌가 장모와 사위 사이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특별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로 진우는 미끄러운 곳을 청소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며칠 쉬라고 했지만 진우는 여전히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점심에 청소를 하고 저녁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팔에 난 상처는 이미 아물어 옅은 붉은 자국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박 회장의 손이 떨리던 그 순간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복도나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선을 넘을까봐, 마음속 감정이 이성을 따르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박 회장 역시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어른인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그날 손이 떨려서는 안 됐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머리처럼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이 큰 집에서 회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홀로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고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도 물 한 잔 따라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녀는 그런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늦게 퇴근했는데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대비가 아니라 차가운 가을비였죠. 문을 열자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식탁 한쪽 구석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며 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몇 번 본 적 있는 이상한 습관이었죠. 그는 종이약을 접어 찬장 위에 놓인 유리병에 조용히 담아두곤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소고기 뭇국을 끓였어요. 날이 쌀쌀해서 몸 좀 녹이시라고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씻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깼죠. 그녀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학을 접는 거니? 진우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학을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셔서요. 뭐, 큰 소원은 없고요. 그저 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박 회장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죠. 저런 사위라면, 다른 집이었다면 분명 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 딸의 남편이었고 자신은 그의 장모였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조용히 종이를 접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던 진우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던 모습,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불평한 적 없고 무례한 말을 한 적도 없는 사위.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그녀는 먼저 진우를 불러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거의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식사가 아닌 대화를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네, 24입니다.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 유진이 아빠랑 막 결혼했었지. 그때는 참 철이 없었는데 그이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았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에 오래된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죠. 잠시 후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예의 바르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야. 욕심도 없고, 하지만 아직 점잖나. 유진이가 계속 저렇게 집을 비우면 자네도 지쳐서 딴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진우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내가 일하러 갔으니
제가 집에서 어머님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박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숨기고 싶은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얇은 안개처럼 누구나 느낄 수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박 회장은 여전히 냉정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으며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익숙한 몇 마디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진우에게 닿을 때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는 계단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구두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한 번씩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청소해야 할지, 시장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를 마시던 박 회장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조명이 비추던 그녀의 눈가주름, 단정하게 빗어넘긴 희끗희끗한 머리, 무언가 애틋하면서도 가까운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장모님이시잖아. 내 아내의 어머니라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감정은 더욱 거세게 차올랐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우연히 몸이 스치거나 정원에서 나란히 서서 나무에 물을 줄 때면 진우의 심장은 스스로도 이상할 만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경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따뜻한 무언가였죠. 박 회장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수년간 그녀는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강하고 냉정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고 체면을 지켰죠. 하지만 아무리 강한 여자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라며 방문을 두드리는 진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의 안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얼마만이었던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진우는 평소보다 반찬을 2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채소볶음과 미역국이었죠. 박 회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많이 차렸니? 네, 어머님께서 평소에 식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입맛에 맞으실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진우는 힐끗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늘 업무용 전화를 잡고 고급 차의 핸들을 잡던 그 손. 하지만 넘어진 자신에게 다정하게 약을 발라주던 그 손. 그 손이 지금 자신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진우와 함께 그릇을 치웠습니다. 평소에는 식사를 마치면 바로 방으로 올라갔지만 그날은 조용히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 선반에 정리했습니다. 진우는 옆에 서서 행주를 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마지막 그릇 하나가 남았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과 손이 맞닿았고 아무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깜짝 놀라 손을 거두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제가 닦을게요. 박 회장도 반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둬. 내가 할게.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접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흔들리는 두 영혼의 가벼운 충돌이었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지만 이름 모를 감정 앞에 무력해진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1층에 있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손이 맞닿았을 때 박 회장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화를 내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듯한 눈빛. 2층에 누운 박 회장 역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방의 눈빛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황혼이라고 부르는 나이에 자신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혼란과 같은 내적 갈등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멈출 수 없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손이 맞닿은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진우가 차려놓은 저녁상에는 몇 젓가락만 들고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쉬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자신이 점점 더 신경 쓰게 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 느낌. 계단에서 들려오는 박 회장의 구두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밖을 쳐다보았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감히 부르지도 묻지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날씨는 흐렸습니다. 해운대 저택은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학을 접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종이가 제대로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는 숨을 쉬듯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가 머리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그때 갑자기 박 회장이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레몬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얇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그녀는 60대 여인이라기보다는 지쳐 보이면서도 보기 드문 부드러움을 간직한 중년 여성 같았습니다. 진우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안거라. 나도 바람 좀 쐬고 싶구나. 두 사람은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외로운 새소리만이 들려왔죠. 잠시 후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보이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히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서 즐거워 보이지 않으셔서요. 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즐거울 일이 있어야 즐겁지. 너는 아마 내가 이 큰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산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밤에 혼자 밥 먹고 혼자 눕고 스스로를 다독여 잠드는 게 얼마나 추운지 아니? 바닷바람이나 비 때문에 추운 게 아니야. 마음속이 시리도록 추운 거란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은 하소연이라기보다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마음의 소리가 터져나온 것 같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다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온 후로 이 집이 덜 춥게 느껴졌어.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생기고 약 챙겨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도 몇 마디 나눌 사람도 생겼지. 알아. 나는 내 장모고 너는 내 딸 유진이의 남편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마치 함께 버려진 채 서로를 견뎌내고 있는 두 사람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니?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아내는 멀리서 일하느라 바빠서. 박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알아. 유진이를 탓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굴 탓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덜 외로워지는 건 아니더구나. 그거 아니?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남과 함께 사는 게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데 괴롭게도 나는 이제 네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피도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머님,
제가 혹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저 속이 답답해서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다. 박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 그녀의 스웨터 자락이 살짝 들리며 앙상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1m, 2m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가족과 타인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 회장이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진우는 경악하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힘드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아니다.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그녀는 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기댐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와 감정이 실린 암묵적인 인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진우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손은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택은 다시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박 회장을 방으로 부축해드린 후 진우는 어머님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생강차 끓여드릴게요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박 회장도 그를 부르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더 말했다가는 실수가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진우는 방으로 돌아와 얇은 요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는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어깨에 기댔을 때의 그 감각. 그래서는 안 되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그 느낌이 두려웠습니다. 옷깃에는 여전히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잊지 마. 그녀는 내 장모님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죠. 밤의 정적 속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흩어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박 회장을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 침묵 속의 저녁 식사, 싱크대 앞에서 맞닿았던 손길, 발코니에서의 고뇌에 찬 눈빛, 그리고 오늘 짧지만 충격적이었던 어깨의 기댐까지. 박 회장 역시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강하고 우아하고 단호한 갑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보다 40살 가까이 어린 사위 앞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유혹한 것도 아니었고 사위에게 매달릴 만큼 궁핍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실함과 묵묵함, 그리고 꾸준함이 그녀의 방어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진우가 자신의 기댐을 밀어내지 않았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혼란과 같은 내적 갈등 속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멈출 수 없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손이 맞닿은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진우가 차려놓은 저녁상에는 몇 젓가락만 들고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쉬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자신이 점점 더 신경 쓰게 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 느낌. 계단에서 들려오는 박 회장의 구두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밖을 쳐다보았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감히 부르지도 묻지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날씨는 흐렸습니다. 해운대 저택은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학을 접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종이가 제대로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는 숨을 쉬듯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후텁지근한 공기가 머리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그때 갑자기 박 회장이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레몬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얇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그녀는 60대 여인이라기보다는 지쳐 보이면서도 보기 드문 부드러움을 간직한 중년 여성 같았습니다. 진우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안거라, 나도 바람 좀 쐬고 싶구나. 두 사람은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외로운 새소리만이 들려왔죠. 잠시 후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보이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히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서 즐거워 보이지 않으셔서요. 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즐거울 일이 있어야 즐겁지. 너는 아마 내가 이 큰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산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밤에 혼자 밥 먹고 혼자 눕고 스스로를 다독여 잠드는 게 얼마나 추운지 아니? 바닷바람이나 비 때문에 추운 게 아니야. 마음속이 시리도록 추운 거란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은 하소연이라기보다는 수년간 억눌러왔던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온 것 같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다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온 후로 이 집이 덜 춥게 느껴졌어.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생기고 약 챙겨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도 몇 마디 나눌 사람도 생겼지. 알아. 나는 내 장모고 너는 내 딸 유진이의 남편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마치 함께 버려진 채 서로를 견뎌내고 있는 두 사람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니?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아내는 멀리서 일하느라 바빠서. 박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알아. 유진이를 탓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굴 탓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덜 외로워지는 건 아니더구나. 그거 아니?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남과 함께 사는 게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데 괴롭게도 나는 이제 네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피도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머님, 제가 혹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저 속이 답답해서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다. 박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 그녀의 스웨터 자락이 살짝 들리며 앙상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1m, 2m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가족과 타인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 회장이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진우는 경악하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힘드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아니다.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 그녀는 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기댐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와 감정이 실린 암묵적인 인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진우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손은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택은 다시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박 회장을 방으로 부축해들인 후 진우는 어머님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생강차 끓여드릴게요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박 회장도 그를 부르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더 말했다가는 실수가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진우는 방으로 돌아와 얇은 요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는 자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어깨에 기댔을 때의 그 감각. 그래서는 안 되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그 느낌이 두려웠습니다. 옷깃에는 여전히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잊지 마. 그녀는 내 장모님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죠. 밤의 정적 속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흩어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박 회장을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 침묵 속의 저녁 식사, 싱크대 앞에서 맞닿았던 손길, 발코니에서의 고뇌에 찬 눈빛, 그리고 오늘 짧지만 충격적이었던 어깨의 기댐까지. 박 회장 역시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강하고 우아하고 단호한 갑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보다 40살 가까이 어린 사위 앞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유혹한 것도 아니었고 사위에게 매달릴 만큼 궁핍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실함과 묵묵함 그리고 꾸준함이 그녀의 방어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진우가 자신의 기댐을 밀어내지 않았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혼란과 같은 내적 갈등 속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멈출 수 없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 진우가 집을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묻지 않았고 진우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하지만 확실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금지된 영역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닫아버린 문과 같았죠. 저녁이 되어도 진우는 평소처럼 2인분의 식사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단한 밥과 반찬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이 방에서 내려왔을 때 식탁 위에는 이미 비워진 밥그릇과 식어버린 국, 그리고 약간의 반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힐끗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시고는 다시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모든 교류와 접촉을 끊어내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는 두 사람처럼 작은 접촉만으로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진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평상복이었죠. 그는 낡은 배낭에 옷을 차곡차곡 개어 넣었습니다. 개인용품도 칫솔, 수건, 마트에서 산 샴푸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신던 플라스틱 슬리퍼까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마지막 외투를 다 접고 나서 진우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도시로 올라온 이후 처음으로 진짜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매일 저녁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장모님이었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깊었습니다. 오후에 진우는 떠나기 전 박 회장에게 인사를 하려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방문 뒤에 서서 차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들리고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길게 내쉬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거대한 저택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차갑도록 고요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진우는 배낭을 메고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알리지도 메시지를 보내지도 쪽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어제 아침에 이미 다 했다고 생각했죠. 이제 남은 것은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막 대문을 열려고 할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가는 거니? 진우는 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현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외투를 들고 머리는 높게 묶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대문의 노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늘 엄격하고 날카롭던 그 얼굴에 지금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게 저와 어머님 모두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리를 지키려는 듯이요. 난 널 원망하지 않아. 미워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단다. 다만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진우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이 천천히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둘수록 더 잘못되는 거니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영원히 떠나는 가족을 바라보듯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 나중에 네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한다. 진우는 목이 메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 다만 이 해운대에서 너로 인해 매일 마음이 따뜻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만 잊지 말아다오.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진우는 알았습니다. 저 문 안쪽에서 누군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대문 밖에 서서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시선은 앞을 향했지만 마음은 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작은 소리를 내며 지난 3개월간 정들었던 길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텅 빈 허공을 응시했죠. 밖에서는 진우의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문을 여닫는 소리도, 저녁 6시면 피어오르던 밤냄새도, 마당을 조용히 오가던 슬리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화려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외롭게.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마음은 누군가 꽉 움켜쥐고 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침묵의 공허함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 의자 하나, 물컵 하나에도 진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그저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박 회장은 누구도 자신의 사적인 삶에 깊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회의를 주재하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수는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여전히 혼자 잠들고 혼자 밥 먹고 저녁 내내 대화 상대 하나 없이 침묵 속에 머무는 여인이었습니다. 진우가 사위로 들어온 후에야 그 침묵은 부엌에서 나는 소리, 아침마다 들려오는 예의 바른 인사, 조용한 저녁 식사 시간에 들리던 수저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다가 다시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늘 유리창을 닫고 나무에 물을 주던 뒤뜰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쓰던 플라스틱 양동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깨끗하게 빨아 널어놓은 창문 닦는 행주는 빨랫줄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던 그녀는 진우가 잤던 1층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죠. 그녀가 가만히 문을 밀자 안에는 단정하게 개어진 이불과 베개, 깨끗한 바닥이 보였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닷바람에 커튼만이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름 모를 그리움을 달래듯 손으로 매트리스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에는 처음 만난 날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순한 인사가 고독했던 그녀의 나날들을 내내 함께해 주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의 집을 떠난 후 진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해운대에 아는 곳도 없었죠. 그는 목적 없이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는 골목 안의 작은 여관에 들러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침대 하나, 선풍기 하나, 그리고 낡은 벽이 보이는 창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 첫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자리가 낯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함이 낯설었기 때문이죠.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식사하러 내려왔음을 알리는 구두 소리도, 따뜻한 생강차도, 조용한 2인분의 저녁 식사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다가 이내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밥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 배달 대행 기사 일을 다시 시작했죠. 하루 종일 도시를 누볐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지금쯤 박 어머님은 식사하셨을까? 저녁이 되어 작은 식당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는 백바나나를 주문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부드럽지만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나다. 진우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이 전화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널 붙잡으려고 전화한 건 아니다. 다만 오늘 집에 돌아와 보니 네가 널어놓은 행주가 보이더구나. 마음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진우는 입술을 깨물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널 원망하지 않는다. 네가 떠난 게 맞아. 하지만 나중에라도 해운대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 집에 오지 않더라도 밥 한 끼는 같이 먹고 싶구나. 장모와 사위로서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살았던 두 사람으로서 말이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보았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오게 되면 들르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진실해서 누구도 감히 다시 건드릴 수 없는 감정들이었죠. 그날 밤 전화를 끊은 후 진우의 마음은 돌덩이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박 회장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장모와 사위로서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살았던 두 사람으로서. 그녀가 그리고 자신 역시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경계선. 그 말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곰팡이 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집에서 그가 지나쳤던 모든 공간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향긋한 양념, 냄새가 나던 부엌, 매일 닦았던
깨끗한 계단, 두 사람이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던 발코니의 테이블.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찍 일어나 배달 일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여관에서 잠을 잤죠. 시끄럽지도 얽매이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 또한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집을 떠났지만 비가 내릴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어머님은 우산을 챙기셨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해변의 고급 주택가로 이어지는 길을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아내 유진이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회장도 유진도 아닌 예전 봉사활동 모임의 친구를 통해서였죠.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충격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진우와 유진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껍데기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진우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나 돌아왔어. 우리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 진우는 길가의 카페에 앉아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 시간 괜찮을 때 알려줘. 유진은 예전에 두 사람이 데이트하던 단골 카페를 약속 장소로 잡았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유진은 여전히 짧은 머리에 하얀 셔츠 차림이었지만 조금 더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낡은 옷과 낡은 오토바이,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진 눈빛을 하고 있었죠.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오빠, 집에서 나왔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돌아왔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라. 엄마는 그냥 두 사람이 잘 안 맞는다고만 하셨어. 더 묻지는 않았어. 솔직히 우리 사이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고 느꼈으니까.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유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웠죠. 알아. 예전에 내가 오빠랑 결혼한 건 일부는 감동이었고 일부는 충동이었어. 착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온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을 더 겪어보니 우리가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 오빠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수백 번도 더 생각해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들으니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유진은 턱을 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좀 슬퍼 보이시긴 하더라. 하지만 강한 분이시잖아.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오래 붙잡고 계실 줄은 몰랐어. 반은 농담, 반은 진심 섞인 말이었지만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오래 외롭게 지내셨어. 유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제대로 그를 쳐다보았죠. 오빠,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진우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장모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야. 그저 애정이 부족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런 감정이었어. 유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난 끼어들지 않을게.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죠. 유진은 담담하게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오빠는 어차피 곧 이혼하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 엄마는 만약 오빠가 다시 돌아간다면 엄마를 슬프게 하지는 말아줘. 혼자 사는 데는 익숙하시지만 외롭게 사는데 익숙해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만남은 악수로 끝났습니다. 눈물도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만이 있었을 뿐이죠. 어떤 관계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 멈춰야만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진실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진우는 예전에 살던 저택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아 있었죠.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줄까? 유진을 만난 후 진우는 바로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변의 거리를 그와 박 회장이 함께 장을 보고 빵집에 들르고 낯설지만 가까운 두 사람처럼 말없이 나란히 걸었던 익숙한 길들을 헤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 비록 단 한 번이라도 대단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식사는 잘하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그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하얀 저택 대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현관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부엌 쪽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발소리도 도마소리도 진우가 있을 때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을 살짝 밀기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집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평소처럼 높게 묶지 않고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였죠. 그녀는 대문 밖에 서 있는 진우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고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헤어진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진우야, 박 회장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네, 해운대에 며칠 일이 있어서 왔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잠시 서 있었어요.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날도 어두운데 길에서 뭐하니?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들어가도 될지. 들어와. 국을 끓였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서. 네가 안 들어오면 그냥 버려야 할 것 같구나. 부드러운 말, 원망도 과거를 들추는 말도 아니었지만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대문을 넘어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호박국과 생선구이, 단 2가지의 소박한 반찬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 진우는 목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저 하나, 그릇 하나 모두 예전 그대로였고 앉는 자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의 거리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도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은 무슨 일 하니? 네, 다시 배달 일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관은 좁지 않고? 네, 지낼 만합니다. 어머님, 같은 단순한 안부만이 오갔을 뿐이죠. 식사 후 박 회장은 직접 차를 따라 진우에게 발코니에 앉자고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차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진이한테 다 들었다. 너희 둘이 만났던 일 말이야. 네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도 알아. 원망하지 않는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정리했어요.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 유진이를 대신해 선택하고 그 아이를 대신해 모든 걸 결정했지.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구나. 진우는 고개를 돌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틀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을 뿐이에요. 침묵, 바람은 여전히 불고 바다는 위로하듯 잔잔히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묵어갈 수 있겠니?
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로서 그냥 그렇게만, 그 이상은 아니야. 어떤 명분도 선을 넘는 일도 없을 거다. 그저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오후에 문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아직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을 뿐이다. 그 말에 진우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죠. 마음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그가 머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거짓된 강인함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우는 예전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괴로운 잠은 아니었죠. 위층 방에 누운 박 회장 역시 처음으로 아침까지 뒤척이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진우는 익숙한 1층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은 예전 그대로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베개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조용히 이불을 개고 어젯밤의 혼란스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오랫동안 세수를 했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왔을 때 박 회장은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우가 해주는 음식을 먹기만 했을 뿐 거의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직접 달걀을 삶고 흰죽을 끓이고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거라, 거의 다 됐다. 진우는 손을 씻고 의자에 앉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지만 감히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다시 보살핌을 받고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무런 설명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감각. 지난 며칠간 그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식탁 위에 놓이고 박 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차를 2잔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어젯밤의 일을 꺼내지 않았고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이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마음의 폭풍을 지나온 두 사람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잠시 후 진우가 일어나 식탁을 치우려 할 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 안 나갈란다. 집에 좀 있고 싶어. 오랫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어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뒷뜰에 있는 수도관 좀 고칠게요. 지난번에 보니 물이 새는 것 같더라고요. 박 회장은 그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좀 부탁하마. 고맙다. 오전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수도관을 고치고 뒷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하던 일들이 이제는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 회장이 근처에 앉아 가끔 레몬차를 건네주거나 사소한 안부를 물어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평온해졌습니다. 점심에는 나물과 생선조림, 호박국으로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박 회장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사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오후가 되어 진우가 외투를 챙겨 돌아가려 할 때 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진우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가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박 회장의 딸이자 그의 아내인 유진이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장 바지에 하얀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진우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한 눈치였죠. 진우는 약간 당황하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 나는 그냥 잠깐 들렀다가 이제 가려던 참이야. 유진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마당을 재빨리 훑어본 후 박 회장이 서 있는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난간을 잡고 서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여기 있는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 회장은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니? 이제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유진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네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왔으니 잘됐다. 나도 이제 상관 안 해.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화해를 주선하는 역할을 할 힘이 없어. 여기에 남겠다면 사람답게 굴고 그게 싫으면 떠나거라. 엄마는 이제 지쳤다. 유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약간의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엄마가 지치신 거예요? 아니면 저를 대신할 사람을 곁에 두려는 거예요? 그 말은 세 사람 모두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긴장된 분위기를 깬 것은 유진이었습니다. 됐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제 집만 좀 챙겨서 나갈게요. 그리고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마당에는 박 회장과 진우만이 남았습니다. 오후의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짭짤한 냄새를 실어날랐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소리 없지만 거센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진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박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녀는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두 손을 꽉 쥔 채 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잠시 후 박 회장은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죠. 너는 이제 그만 가보거라. 우리 모녀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진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머무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그는 등을 돌려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했을 때 위층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우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도 고개를 들어 계단 쪽을 보았죠. 유진이 서류 뭉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 집 양도 서류잖아요. 엄마, 이미 서명하셨네요. 유진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서명했다. 너한테 남겨주려고. 이제 등기부등본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다. 나는 그저 잠시 얹혀 사는 것뿐이야. 그때까지라니요? 뭐요? 최진우 씨 데리고 와서 같이 살 때까지요? 이 집을 새 보금자리로 만드실 생각이었어요? 날카로운 말이 집안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굳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살지 않는다. 내가 여기 머무는 건 이곳보다 더 익숙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유진은 계단을 몇 칸 내려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세요? 엄마랑 최진우 씨가 같이 산 이후로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제 생각은 안 하셨어요? 돌아가신 아빠 생각은요? 처음으로 박 회장은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낮지만 억눌린 고통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생각했다, 유진아. 내 생각도, 내 아빠 생각도, 저 밖의 소문들도 다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 생각을 해본 적 있니? 10수년 동안 이 큰 집에서 나 혼자 살았어. 매일같이 이 외로움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면서. 유진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눈물이 어느새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박 회장은 몇 걸음 다가가 여전히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한 사람을 아꼈을 뿐이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여자였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살핌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기억나게 해준 사람일 뿐이야. 그게 다다. 그 말이 끝나자 공간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뒤뜰에서 불어온 바람이 거실 창의 하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모녀 사이의 침묵을 재는 듯했죠. 진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어머님은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유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죠. 알아.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 질투 때문이 아니야. 우리 엄마,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그녀는 박 회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엄마가 누구를 마음에 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숨겼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도 엄마 자신에게도 숨겼잖아요. 남들이 수군거리게 내버려 둔 다음에야 겨우 입을 여셨잖아요. 왜 처음부터 당당하지 못하셨어요? 박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했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널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아주 나지막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유진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계단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다가가 말없이 딸의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마침내 해야 할 말이 비록 아프고 부서지더라도 진실하게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죠. 엄마,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엄마 마음에 솔직하게 사세요. 박 회장은 딸을 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으마. 하지만 누구도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 유진은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오빠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사세요. 착하게만 산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어떤 균열은 메울 수 없지만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올 수는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이후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저택은 이제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죠. 유진은 집에 머물렀지만 거의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 이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죠. 박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위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진우는 그날 대화 이후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집 근처에 얻었던 작은 방을 정리하고 자신이 일하는 목공소 근처의 허름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두려워서도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는 유진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몇 번 보냈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진우는 박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죠. 시간 괜찮니? 나 좀 어디 데려다 줄 수 있겠니?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고 오후의 바람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릴 뿐이었죠. 목적지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공원묘원이었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이강석 씨가 묻힌 곳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묘 앞에 흰 국화한 다발을 놓고 돌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왔구나, 진우야. 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 진우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이가 떠났을 때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사별 후의 사랑은 배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살면 살수록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박 회장은 진우를 돌아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너는 내 인생의 실수였을지도 몰라.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관계였지. 하지만 너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단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어머님께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묘지를 스쳐 지나가며 풀내음과 나무잎 스치는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 서울에 좀 가 있으려고 한다. 친구가 하는 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당분간 일을 도울 생각이야. 유진이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지. 진우는 놀랐습니다. 정말 가시려는 거예요? 그래, 가야만 한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딸이 더 힘들어질 거야. 내가 마음 편하자고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그럼 저는요? 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미소에는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네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진심이라면 모든 것은 제 갈 길을 찾아갈 거라고 믿는다. 다만 억지로 하지는 말자. 시간이 답을 줄 거야.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놓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생의 풍파를 겪은 여인의 그 너그러움과 희생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박 회장은 자신의 얽힌 삶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기로 했고, 진우는 누구도 자신을 기억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더욱 착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어머니의 그 결정이 자신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해운대를 떠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날들처럼 갑작스러운 비였습니다. 흠뻑 젖을 만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주었죠. 유진은 어머니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가에 서서 택시가 저택대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죠. 지난 며칠간 그녀는 많이 울었습니다. 충격과 아픔, 상실감 때문에 울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이면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한때 강인한 의지와 날카로움, 그리고 반듯함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딸인 자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한 껍데기 뒤에는 거의 10년간 계속된 깊은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우, 착하고 말수가 적으며 늘 참고 손해보던 남편. 유진은 결혼 생활 내내 그에게 단 하루도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가의 압박, 학력과 빈부의 격차는 그녀로 하여금 그를 동반자라기보다는 짐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우야말로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였던 그 순간에서조차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유진은 먼저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몇 분 후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결혼 전에 데이트하던 작은 해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공간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달라져 있었죠. 유진은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오빠랑 엄마, 그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떠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 그때 어머님께서 넘어지셨고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갔지. 간호하고 대화하면서 모든 게 점차 익숙해졌어. 하지만 우린 선을 넘을 생각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아진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모든 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어. 나도 어머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유진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많이 했어.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걸 먼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야.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 시린 아픔이었죠. 엄마는 떠났어. 얼마나 오래 혹은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오빠가 아직 엄마를 사랑한다면 난 막지 않을게. 그리고 만약 오빠 마음에 아직 내가 남아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줘. 진우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유진이 그렇게까지 너그러울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었어, 유진아. 아주 많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때로는 이성을 따르지 않더구나.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네가 더 이상 이 복잡한 일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너의 삶을 사는 것.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성숙하고 단호하며 선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빤 어떻게 할 거야? 난 해운대에 남아서 계속 일할 거야. 나랑 어머님 사이의 일은 시간이 답을 주겠지. 하지만 언젠가 엄마가 돌아오고 네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걸 그냥 지난 일로 생각해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 짠 내음과 파도 소리를 실어날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줘서.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낸 것은 서로에 대한 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운대를 떠난 후 박 회장은 포항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한때 유명했던 부동산 회장인지 혹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의 주인공인지 알지 못했죠. 그녀는 소박한 하얀색 집을 빌려 주변에 채소를 심고 닭 몇 마리를 키웠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거의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밥을 짓고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 가끔 아기가 부드럽게 발길질을 할 때면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계약서나 땅값, 입찰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배에 손을 얹고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위로란다. 비록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평생 누구에게도 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할게. 하루하루 평온하게 지냈지만 어떤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진우에 대한 그리움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죠. 젊은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진정한 동반자처럼 보살펴 주었던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그 감정은 아플 만큼 진실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그녀는 택배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아닌 유진에게서 온 편지였죠. 편지에서 유진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다른 여자들처럼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미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괜찮으시다면 아기를 낳으실 때 제가 엄마를 모시러 갈게요. 박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늦은 눈물이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는 눈물이었죠. 그녀는 그 용서가 딸의 기나긴 자기 치유의 여정 끝에 나온 것임을 알았고
더 이상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해운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진우가 처음 자신을 병원에서 부축해 주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다가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날을, 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비난도 욕망도 아닌 그저 깊은 공감이 담겨있던 그 눈빛을. 한때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많은 균열이 생긴 옛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침묵 속에서 어머니와 마주섰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든 것을 대신했죠. 박 회장은 배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집에서 낳고 싶구나. 네가 아직 날 받아준다면. 유진은 다가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첫 포옹이었죠.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엄마 마음에 솔직하게 사세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남은 인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두 모녀의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제 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한 여인과 곧 다시 엄마가 될 또 다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시간에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한 아이의 언니가 될 그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죠. 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다. 그저 자네가 잘 살고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사이의 일은 제때에 끝난 거야. 진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비난받았지만 그 짧았던 사랑은 그들에게 아물기 힘든 상처이자 각자를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돌아온 날부터 박 회장은 너무나 많은 기억이 깃든 바로 그 저택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진우의 잘못된 관계가 시작된 곳이자 끝난 곳이었죠.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유진은 침묵했고 진우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 회장은 최대한 평온한 척했지만 나이와 잠 못 드는 밤으로 흐려진 눈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0대 임산부가 된 그녀는 스스로 밥을 짓고 자신을 돌보고 혼자 병원에 가며 죄를 씻어내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뒤뜰에서 꽃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허리 통증이 찾아와 거의 서 있기 힘들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들어오던 진우가 비틀거리는 그녀를 보고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를 나무 의자에 앉히며 떨리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유진 씨 부를게요. 진우가 급히 일어나려 하자 박 회장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안 거라. 난 널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네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지.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그는 마치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거실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 우는 모습도 보지 않고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았을 거고 너 역시 닿을 수 없는 아내 곁에서 길 잃은 청년으로 살았을 거다. 그 말은 쓰라렸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변명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 대화 이후 진우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그는 조용히 시장에 가 채소를 사왔고 박 회장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은 듯 했습니다. 분노가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용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박 회장은 배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즉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진우도 급히 차를 몰아 뒤따랐습니다. 아직 예정일이 아니었지만
의사는 조산의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죠. 세 사람 모두 당황했습니다. 하얀 병실, 차가운 조명 아래 모든 감정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 회장은 유진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네가 이 아이를 키워다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지만 네가 친동생처럼 사랑해 줄 거라고 믿는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모성애가 희망의 불씨를 피워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셔야 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라도 아무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어요. 몇 시간의 관찰 끝에 상황은 안정되었습니다. 아기는 뱃속에서 안전했고 조산의 위험은 운명의 가혹한 시험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서로를 마주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세 사람을 생명이라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서 잠든 유진과 벽에 기댄 채 창밖을 보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립하는 세 사람이 아니라 씻어낼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 병원에서 긴 밤을 보낸 후 박 회장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조산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죠. 그녀가 입원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마치 옛날의 모녀관계로 돌아간 듯 또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잠자리를 돌보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집을 청소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했으며 심지어 장모님의 옷을 직접 빨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들은 이미 옳고 그름의 잣대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제는 곧 태어날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대문 밖에서는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박 회장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60세가 넘은 여성이, 그것도 젊은 사위와 함께 사는 상황에서 그 소문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재벌 회장의 아이일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얼굴만 봐도 알겠다며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이웃 아주머니 3명이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 진우 씨네? 어쩐지 요즘 박 회장님이 안 보이더라니. 듣자 하니 임신하셨다는데 정말이야? 진우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유진이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개인적인 일입니다. 너무 관심 갖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정은 감사하지만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못해 돌아갔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은 계속해서 그 집을 맴돌았습니다. 사건의 절정은 한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가 진우가 박 회장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서 터졌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부른 배는 선명했고 62세 부동산 재벌의 임신, 아기 아빠의 미스터리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박 회장은 며칠 내내 울기만 했고 진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모두를 말렸습니다. 이를 키울수록 더 파고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떳떳하게 살면 돼요.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옆에 앉아 모든 고통을 나누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죠. 유진은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시면 굳이 나서실 필요 없어요. 저와 진우 오빠가 친자식처럼 키울게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엄마가 될 거고요. 엄마는 그냥 다른 분들처럼 외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방 안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깊은 상처를 주었던 딸의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유진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어. 그저 평생 나를 원망하지만 말아다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 역시 눈물을 흘렸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과 함께 그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두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합의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기로. 박 회장은 외출하지 않았고 손님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진우가 모든 일을 도맡았죠. 가족은 더 이상의 풍파를 피하려는 듯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날, 그 아이는 실수의 결과물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집은 이제 참회의 시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건을 불러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창밖에서 번쩍일 때마다 세 사람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침대에 누워있던 박 회장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통증은 예고 없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박 회장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부름에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죠. 그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바로 병원에 가요. 유진도 뛰어들어와 땀으로 흠뻑 젖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차 기다릴 시간 없어요. 오빠, 엄마를 안고 내려와요. 제가 병원에 연락할게요. 진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박 회장을 품에 안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빗물로 가득 찬 거리를 가르며 밤의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은 불안에 떨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 회장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엄마는 자격이 없어. 유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엄마도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모두를 위해서라도 사셔야 해요. 차가 병원 앞에 멈추자마자 응급실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35주 차 조산이었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간호사들은 분주했고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과 진우는 길고 어두운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여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약해서 인큐베이터로 옮겨야 하고 산모는 고령이라 특별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우와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은 생명, 희망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기려 할 때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낯선 중년 남자가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위임장이 들려 있었죠. 그는 아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박서연 회장님의 전남편, 정태성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죠. 상속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이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합니다. 유진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뭐라고요? 정 회장님은 이혼 후에 엄마를 외면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캐나다에서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 회장님의 혈육이라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사건은 한 간호사에 의해 몰래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해운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대 재벌, 스캔들 속 출산, 아이 아빠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정 회장의 아이일 거라고도 조용한 사위 진우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악의적인 말들이 유진과 진우를 향했습니다. 설마 진짜 사위가 아빠는 아니겠지? 장모랑 사위가 아이를 낳다니 끔찍하다. 아이가 커서 자기가 금지된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 독설들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유진의 귀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멍하니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면 이해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약했어.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결연했죠. 아니, 우리 도망치지 않아. 진실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엄마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다음 날 유진은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부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죠. 저희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갓 태어난 한 아이가 세상의 날카로운 심판이 아닌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 박 회장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죠. 마음속에는 오직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줄 때마다 그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기는 나무십처럼 작고 가벼웠지만 누구도 원치 않았던 한 이야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냉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잠자리를 돌보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의자에서 잠들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건강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의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박 회장은 힘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어떻게 되든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정태성 회장의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유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이 서류가 없어도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아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진의 말에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네. 엄마가 진우 오빠를 보는 눈빛을 보면서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저도 감히 묻지 못했어요. 물으면 엄마를 영원히 잃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 곁에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엄마는 그저 외로운 한 여자였고 진우 오빠 역시 사랑이 너무나 부족했던 한 남자였을 뿐이에요. 유진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위로 진우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두 분이 하신 일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연약함은 용서할게요.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요. 진우와 박 회장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후 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갓 태어난 손녀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부동산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해변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았습니다. 진우는 유진에게 아무 말 없이 해운대를 떠났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네가 베풀어준 마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 착하게 살겠다. 아기는 혜은, 하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넓은 바다와 같은 은혜라는 뜻이었죠. 유진은 그 아이를 친동생처럼 그리고 조카처럼 키웠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던 한 인생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수년 후 해운대 바닷가에는 바위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그녀를 외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죠. 그리고 먼 도시의 한 목공소에서는 한 중년 남자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 나이 든 어머니, 그리고 활짝 웃는 작은 여자아이.
인생의 실수는 지울 수 없지만 용서와 선한 마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를 뒤흔들었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날 것 그대로의 단면이었습니다. 장모와 사위, 금지된 관계였지만 그 뒤에는 고독과 상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라도 멈추고 진심으로 마주한다면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과 같은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이야말로 모든 비극적인 결말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서둘러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